남편이 온숙이 접지선을 끊는 것을 CCTV로 지켜보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어머님부터 샤워하시도록 했다. 한밤중에 울리는 한 통의 전화. 댁에 감전사고가 났습니다. 나는 통보 후 비명 소리가 터져나왔다. 새벽 1시가 넘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결국 스마트폰을 들고 집안 CCTV 녹화 기록을 확인하기로 했다. 얼마 전 욕실 샤워기가 고장났을 때 수리기사를 부른 김에 숨겨진 CCTV를 설치했다. 첫째는 혹시 모를 수리 분쟁에 대비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시어머니 김미자 여사가 늘 내가 물을 낭비한다고 잔소리했기에 내가 평소 얼마나 아껴 쓰는지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화면을 빠르게 넘기며 낮 시간대의 영상을 훑었다.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하지만 새벽 2시간으로 화면이 넘어가자 내 손가락은 멈칫했다. 화면 속에는 남편 이민준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살금살금 욕실로 들어섰고 손에는 팬츠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민준이 이 시간에 욕실에 왜 들어가지? 나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능숙하게 온숙이 아래쪽 덮개를 열고 팬츠로 안에 있는 접지선을 집어 힘껏 끊어버렸다. 접지선은 순식간에 두 동간이 났다. 그의 행동은 매우 빨랐다. 전체 과정이 2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고 심지어 눈빛에는 섬뜩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작업을 마친 후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는 스마트폰이 내 손에서 미끄러져 침대 위로 떨어졌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마치 얼음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았다. 접지선이라니. 그는 온수기의 접지선을 끄는 것이다. 나는 전기 회로에 대해 잘 모르지만 온수기의 접지선이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접지선이 없으면 샤워 중에 감전될 위험이 매우 높다. 이민준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내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다. 최근 반년 동안 이민준은 유난히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나에게 꽤 다정했지만 어머님이 함께 살게 된 후부터는 점점 더 냉담해졌다. 매일 늦게 퇴근하거나 아니면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더 신경 쓰였던 것은 얼마 전 그가 우리 공동 예금을 몰래 빼돌린 것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내가 따져 물었을 때 그는 오히려 내가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는다며 짜증을 냈고 그 돈은 어머님 병원비로 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어머님은 혈압이 약간 높은 것 외에는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이제 접지선을 끊는 그의 행동과 연결하니 끔찍한 생각이 그가 나를 해치려 한다. 내가 샤워하다 감전사고로 죽은 것처럼 꾸미려는 것이다. 이민준과 결혼한 지 5년. 나는 그에게 못할 짓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결혼 전에 내 힘으로 산 아파트가 한 채 있었고 결혼 후에는 그의 이름을 공동 명의로 추가했다. 집안 살림 대부분도 내가 부담했다. 그의 월급이 많지 않아도 나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었다. 그런데 그가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하다니 내면의 공포와 분노를 억누르며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이 감시 영상을 잘 저장해두고 스마트폰의 검색 기록을 삭제했다. 이민준이 내 음모를 눈치챘다는 것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침착해져야 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야 했다. 바로 그때 옆에 누워있던 이민준이 뒤척이며 잠결에 물었다. 여보, 아직 안 잤어? 나는 황급히 눈을 감고 방금 잠에서 깬 듯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다. 아니, 그냥 잠이 잘 안 와서. 당신은 왜 깼어? 이민준은 팔을 뻗어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목소리는 다정하게 들렸다. 아마 당신 때문에 깬 것 같아. 빨리 자, 내일 출근해야지.
이 남자는 방금 전까지 나를 해칠 음모를 꾸몄으면서 다음 순간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있다. 나는 그를 밀어내지 않고 그저 뻣뻣하게 누워 있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그가 적지선을 끊던 섬뜩한 눈빛으로 가득했다. 나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가 나를 해치려 한다면 나는 그가 성공하게 놔둘 수 없었다. 하지만 나 혼자 여자로서 그에게 직접 맞선다면 분명 손해를 볼 것이다.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문득 시어머니 김미자 여사가 떠올랐다. 어머님은 평소 이민준만 끔찍이 아끼고 무슨 일이든 그 편을 들었다. 게다가 늘 내 뒤에서 내 험담을 하고 이민준과 함께 내 결혼 전 재산을 노렸다. 지난번 이민준이 예금을 빼돌렸을 때도 어머님이 옆에서 부추기며 내가 비자금을 숨겨 아들인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했다. 대담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다. 이민준이 나를 감전시키려 했다고? 그렇다면 만약 감전되는 사람이 어머님이라면 생각할수록 이 아이디어가 실행 가능하다고 느껴졌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어머님부터 샤워하시도록 유도해야 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의 파도를 가라앉혔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민준, 김미자, 당신들이 내게 빚진 것 나는 하나하나 되돌려 받을 것이다. 이민준 옆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잠은 한숨도 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그가 접지선을 끊던 장면과 지난 세월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들로 가득했다. 내가 애써 무시했던 세세한 부분들이 지금은 모두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민준과 나는 친구 소개로 만났다. 그때 나는 27세, 그는 30세였다. 첫 만남에서 그는 깨끗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말씨는 온화하고 품이 있었다. 의자를 당겨주고 물을 따라주는 등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그가 성격이 온화하고 나에게도 잘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는 최선을 다해 만족시켜주려 알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그는 최선을 다해 만족시켜주려 했다. 그때 나는 외국계 기업에 다니며 내 능력으로 이 투룸 아파트를 이미 구매한 상태였다. 이민준은 월급이 나보다 적었지만 진심으로 나를 대했기에 1년 정도 사귄 후 우리는 결혼했다. 결혼 전 이민준은 먼저 내 집이나 예금은 필요 없다고 했다. 자기 힘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의 진심에 감동했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발적으로 그의 이름을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추가했다.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만의 일방적인 생각이었음을 몰랐다. 결혼 후 2년간은 정말 좋았다. 이민준은 매일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왔고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도왔다. 주말에는 함께 마트에 가고 영화를 보러 다니며 다른 다정한 신혼부부들과 다를 바 없었다. 그때는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변화는 3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이민준의 어머니 김미자 여사, 즉 내 시어머니가 시골 생활이 불편하다며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했다. 나는 그때 조금 망설였다. 고부 갈등이 쉽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민준은 계속 나에게 사정하며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 많았으니 내가 좀 더 이해해달라고 했다. 나는 마음이 약해져 승낙했다. 어머님은 이사 온 첫날부터 나에게 기선제압을 했다. 이민준 앞에서 여자는 집에서 남편 내조하고 자식 키우는 일에 전념해야지 밖으로 나돌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내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집안을 돌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했다. 나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따지고 싶었지만 이민준이 내 손을 잡고 내가 만든 아저 따지고 싶었지만 이민준이 내 손을 잡고 내가 노인과 싸우지 말라고 했다. 그 후로 어머님은 계속 나를 트집잡았다. 내가 새 옷을 사면 걔가 새 옷을 사는 다. 매번 내가 이민준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면 그는 그저 엄마가 나이가 많으시니
당신이 좀 더 양보해달라고 할 뿐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다. 더 심각한 것은 어머님이 이민준 앞에서 늘 내 험담을 하며 우리 사이를 이간질했다는 것이다. 내가 비자금을 숨기고 이민준을 무시하며 자신들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했다. 처음에는 이민준도 믿지 않았지만 계속 듣다 보니 나를 대하는 태도도 점점 더 차가워졌다. 한 번은 어머님이 몰래 내 서랍을 뒤져 안에 있던 액세서리와 현금을 가져간 것을 발견했다. 내가 그와 다투기 시작했고 이민준이 돌아와 그 모습을 보고는 나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과장되게 군다며 어머니와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것이 우리가 처음 크게 다툰 날이었다. 그 후로 우리 사이는 점점 더 멀어졌다. 반년 전 나는 우연히 이민준의 월급 통장에서 매달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고 모두 동일한 낯선 계좌로 이체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월급 통장을 들고 그에게 물었다. 그는 처음에는 숨기려 했지만 내가 계속 추궁하자 결국 그 돈은 어머님 병원비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님이 아프다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내가 어머님께 물었지만 어머님도 잘 모른다고 했다. 나는 의심이 들어 은행에 가서 이민준의 제 기록을 확인했다. 그 결과 그 돈은 어머님 병원비가 아니라 이민준의 친구 계좌로 이체된 것이었다. 더 깊이 조사해보니 이민준이 도박에 빠져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고 그 돈은 모두 도박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체 기록을 들고 이민준과 대치했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나에게 잘못을 빌며 앞으로는 절대 도박하지 않겠다고 했다. 심지어 이혼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그가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마음이 약해졌다. 어쨌든 우리는 결혼한 지 5년이나 되었고 나는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질 줄은 몰랐다. 그는 계속 도박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 예금을 몰래 빼돌리기 시작했다. 내가 발견하고 크게 다투자 그는 오히려 나를 비난하며 내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민준은 그때부터 이미 나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많은 빚을 져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를 해쳐서 내 생명보험금과 결혼 전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것이다. 내 아파트는 전엔 내 돈으로 산 것이고 가치가 상당했다. 게다가 나는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수익자는 그였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등골이 오싹했다. 다행히 CCTV를 설치했고 다행히 내가 제때 그의 음모를 발견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이민준, 이 남자는 정말 끔찍하다. 돈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독수를 쓰려 하다니. 옆에 누워있던 이민준은 깊은 잠에 빠져 가볍게 코를 골고 있었다. 나는 옆으로 돌아 누워 그의 옆모습을 보며 증오심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와 어머님이 내게 빚진 것, 나는 반드시 그들이 몇 배로 갚게 할 것이다. 나는 이미 계획을 세웠다. 내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어머님부터 샤워하시도록 유도할 것이다. 그가 정성껏 꿈이 사고를 맛보게 할 것이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날이 밝자마자 나는 일어났다. 옆에 이민준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나는 살금살금 침실을 나와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다. 그에게 어떤 균열도 보여서는 안 되었다. 죽을 끓이고 계란 몇 개를 부치고 작은 접시에 나물도 볶았다. 아침 식사를 식탁에 차려놓자마자 이민준이 하품을 하며 침실에서 나왔다. 그는 나를 보며 침실에서 나왔다. 그는 나를 보며 평소처럼 오냐며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보, 오늘 일찍 일어났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아침을 먹으면서 몰래 그를 관찰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자연스러웠다. 마치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가 적지선을 끊던 섬뜩한 눈빛을 떠올리자 내 마음은 싸늘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김미자 여사도 일어났다. 그는 식탁으로 와서
나에게 인사도 없이 바로 계란 하나를 집어 껍질을 벗겼다. 이민주는 어머님을 보자마자 처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오늘 아침은 여보가 특별히 엄마 해준 거예요. 빨리 드셔보세요. 어머님은 콧방귀를 뀌며 아무 말 없이 계란 한 입을 베어 물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 계란 너무 익었잖아. 맛없어. 예전 같으면 나는 분명 나 한마디 설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여 죽을 마셨다. 이민주는 상황을 무마하려 서둘러 말했다. 이민주는 상황을 무마하려 서둘러 말했다. 엄마 여보도 힘들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아침 차려준 건데 그냥 드세요. 그러더니 나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엄마가 부드러운 걸 좋아하시는구나. 다음부터는 신경 쓸게요. 나는 일부러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민준의 경계심을 풀기 위함이었다. 아침 식사 후 이민주는 서재로 가서 출근 준비를 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어머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내가 일 처리하는 것이 서툴러서 계란 하나도 제대로 못 부친다고 계속 투덜거렸다. 나는 못 들은 척하며 계속 설거지를 했다.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어머님부터 샤워를 하시도록 유도할지 계산하고 있었다. 이민준이 서재에서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와 거실로 걸어와 어머님께 말했다. 엄마, 어제 시장에 다녀오시느라 왔다 갔다 많이 걸으셨죠? 퇴근하고 오면 엄마부터 따뜻한 물에 샤워하시면서 피로 푸세요. 나는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에서 나오다가 딱 이민준의 말을 들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왔구나. 그는 역시나 밑밥을 깔기 시작했다. 나는 일부러 그의 의도를 못 알아들은 척 옆에 서서 아무 말도를 못 알아들은 어머님은 이민준의 말을 듣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야. 그래, 저녁에 내가 먼저 샤워해야겠다. 그러더니 나를 흘깃 보며 약간 자랑스러운 듯한 어조로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맨날 밖에서 일만 하고 나한테는 신경도 안 써주는데 말이야. 이민주는 황급히 말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여보도 엄마한테 신경 안 쓰는데 아세요. 엄마 화내지 마세요. 엄마한테 신경 아니에요. 그냥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요. 그냥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요. 그러더니 나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여보, 퇴근하고 오면 엄마 먼저 샤워하시도록 해드려. 엄마가 하루 종일 힘드셨으니 먼저 샤워하시면서 피로 푸시는 게 맞죠. 이민주는 내가 이렇게 쉽게 승낙하자 눈빛에 미세하게 감지하기 어려운 기대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어머님께 몇 마디 더 걱정하는 말을 건넨 후 서류 가방을 들고 출근했다. 이민준이 떠난 후 집에는 나와 어머님 두 사람만 남았다. 어머님은 계속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수시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했다. 한 번은 물 한 잔 떠오라고 하고 한 번은 베란다에 있는 옷을 걷어오라고 했다. 나는 모두 시키는 대로 했다. 그에게 한마디도 다투지 않았다. 점심때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돼지고기찜과 감자채 볶음을 만들었다. 식사 때 어머님은 드물게도 트집을 잡지 않았고 밥 한 그릇을 더 드셨다. 나는 그를 보며 생각했다. 김이사, 이게 아마 당신의 마지막 편안한 식사가 될 거야. 마음껏 즐겨. 오후에는 출근했다. 일을 하면서도 나는 계속 불안했다. 머릿속은 온통 저녁 일로 가득했다. 이민준의 음모가 드러날 것이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되었다. 어쨌든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었다. 그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해도 정말 사고가 난다면 내 마음은 조금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겨우 퇴근 시간까지 버티고 짐을 챙겨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민준이 이미 돌아와 거실에서 어머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내가 돌아오자 이민준은 즉시 일어서서 말했다. 여보, 왔어? 빨리 손 씻고 밥 먹자. 내가 이미 밥 다 해놨어. 내가 이미 밥 다 해놨어. 나는 깜짝 놀랐다. 이민준이 자발적으로 밥을 하다니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손을 씻었다. 식탁 위에는 부엌으로 가서 손을 씻었다. 어머님이 아무런 의심 없이 샤워를 하시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 식사 시간 동안 이민주는 어머님께 끊임없이 반찬을 덜어주며 계속 걱정스러운 말을 건넸다. 어머님은 그에게 홀려 눈웃음을 치며 계속 칭찬했다. 나는 옆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으며 가끔 한두 마디 맞장구를 쳤다. 식사를 마치자 이민주는 자발적으로 설거지를 하고 어머님께 말했다. 엄마, 밥 다 드셨으니 샤워하러 가세요. 뜨거운 물은 제가 미리 데워놨어요.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그래, 그럼 내가 먼저 씻어야겠다. 그러고는 욕실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어머님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긴장했다. 이민주는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에서 나와 내 옆에 앉아 걱정하는 척 말했다. 여보도 하루 종일 피곤했지. 엄마 샤워 끝나면 당신도 얼른 샤워하고 쉬어. 나는 고개를 들어 이민준을 보며 일부러 지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겠어. 그의 눈빛 속에 미세하게 감지하기 어려운 흥분감이 숨어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마치 무슨 좋은 구경이라도 기다리는 듯이. 나와 이민주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우리 둘 다 볼 마음이 없었다. 거실은 조용했고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만 들렸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기대되면서도 긴장되었다. 나는 알았다. 곧 쇼가 시작될 것이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나와 이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끔찍할 정도로 숨막혔다. TV에서는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지만 그 즐거운 웃음소리조차 내 마음속의 긴장감을 조금도 희석시키지 못했다. 옆에 앉은 이민준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다리는 계속 가볍게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수시로 욕실 쪽으로 향했다. 숨길 수 없는 그 기대감은 마치 가시처럼 나를 찔렀다. 나는 일부러 TV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다. 잠시 후 정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해야 할까? 아니면 좀 더 자제해야 할까? 어쨌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쪽이니 너무 평온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다. 물소리는 대략 15분 정도 지속되었다. 갑자기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욕실에서 들려왔다. 이어서 물소리가 뚝 끊겼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몸을 벌떡 일으켰다. 이민준의 반응은 나보다 빨랐다. 그는 거의 동시에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고 얼굴에는 놀란 표정이 역력했지만 나는 그의 눈 깊은 곳에서 성공했다는 듯한 쾌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극도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그것은 어머님의 목소리였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공포가 담겨 있었다. 딱 한 번 비명을 지르고는 갑자기 끊겼다. 엄마, 이민주는 크게 소리치며 먼저 욕실로 달려갔다. 그의 동작은 급하고 허둥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의 뒤를 따르면서 그가 달려가던 중 발걸음을 반초 정도 멈칫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마치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듯이. 욕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이민준이 손으로 밀자 바로 열렸다. 뜨거운 김이 확 뿜어져 나왔고 희미한 보디워시 향기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 따뜻한 분위기는 눈앞의 광경에 의해 완전히 깨졌다. 시어머니 김미자 여사가 욕실 바닥에 천장을 보고 쓰러져 있었다. 머리카락은 축축하게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은 크게 뜨여 있었으며 입은 벌어져 있었다. 마치 두 번째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던 것처럼 그의 한 손은 여전히 온수리 샤워기 스위치 위에 놓여 있었다. 물줄기는 이미 멈춰 있었다. 바닥의 물웅덩이 속에서 희미하게 미약한 전류의 물결 무늬가 보였다. 엄마, 왜 그래요? 엄마, 이민주는 어머님 곁으로 달려가 손을 뻗어 그를 만지려 했지만
손을 반쯤 뻗다가 갑자기 움츠러들었다. 그는 아마도 무엇인가를 떠올린 듯 얼굴의 당황스러움이 더욱 짙어졌다. 고개를 돌려 나에게 크게 소리쳤다. 여보, 빨리 119에 전화해. 엄마가 감전됐어. 나는 욕실 문 앞에 서서 일부러 온몸이 떨리고 얼굴이 창백한 모습을 보였다. 목소리는 울먹이며 말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방금 전까지 괜찮았잖아요. 나는 말하면서 스마트폰을 꺼냈지만 긴장 때문에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한참 동안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이민주는 내가 한참 동안 전화 연결을 못하자 발을 동동 구르며 나에게 소리쳤다. 빨리 좀 해. 꾸물거리다가 엄마 죽일 거야? 그의 목소리는 매우 험악했다. 마치 어머님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극도로 비웃음이 나왔다. 그가 적지선을 끊지 않았다면 어머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겠는가? 이제 와서 나를 비난하다니. 그의 고함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든 듯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여보세요. 119죠. 빨리 와주세요. 저희 집에 감전사고가 났어요. 주소는 서울 XX 아파트 103동 502호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119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허둥지둥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나는 이런 일에는 관리사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관리사무소 직원이 현장에 있으면 이것이 사고였음을 더 잘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전화에 대고 말했다. 여보세요. 관리실이죠. 저는 103동 502호 입주민 김지은입니다. 저희 집 욕실에 감전사고가 났어요. 빨리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민주는 어머님 곁에 쪼그리고 앉아 그를 만지지 못하고 그저 계속 어머님을 부르며 얼굴에 몇 방울의 눈물을 억지로 짜냈다. 그의 연기력은 예전 같았으면 나를 속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역겨울 뿐이었다. 나는 옆에 서서 격렬한 연기를 펼쳤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심지어 약간의 통쾌함마저 느꼈다. 이것이 그들 모자가 받아 마땅한 최후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먼저 도착했다. 두 사람이 왔는데 모두 평소 아파트 단지에서 보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문을 열고 욕실 입구의 광경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팀장으로 보이는 김 기사님이 입을 열어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누가 감전됐어요? 이민주는 즉시 일어서서 눈을 붉히며 말했다. 저희 엄마예요. 샤워하시다가 어떻게 된 건지 감전되셨어요. 김 기사님, 빨리 어떻게 좀 해보세요. 김 기사님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함부로 욕실로 들어가지 않았다. 일단 저희가 집 안전원부터 내릴게요.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러더니 그는 배전반 쪽으로 가서 메인 차단기를 내렸다. 다른 직원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하며 말했다. 119에는 이미 전화했습니다. 구급대원분들이 곧 도착하실 거예요. 전기가 내려진 후 이민주는 다시 어머님 곁에 쪼그리고 앉아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건드려 보더니 우리에게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숨이 멎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일부러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질 뻔했다. 다행히 역벽을 잡았다.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어떻게 숨이 멎을 수가 있어요? 구급대원분들도 아직 안 오셨는데 어떻게 벌써 숨이 멎어요? 나는 말하면서 몰래 이민준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얼굴의 슬픔은 더욱 깊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알아챘다. 비록 빠르게 감췄지만 김 기사님이 다가와 내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김지은 씨,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저희도 이런 일이 생기길 원치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분들이 오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오는 척했다. 사실 내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오직 큰 복수를 이뤘다는 통쾌함만 있었다. 이민준,
당신이 나를 해치려 했지. 이제 당신 자신에게 그 화가 돌아갔네. 이것이 인과응보야. 몇 분 더 지나자 아래층에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졌다. 이민주는 그 소리를 듣고 마치 주심을 찾은 듯 즉시 일어서서 현관으로 달려갔다. 그는 구급대원들에게 소리쳤다. 구급대원님 빨리요. 욕실에서 감전사고가 났어요. 구급대원들은 들것을 밀고 빠르게 들어왔다. 그들은 욕실로 들어가 어머님을 초보적으로 검사한 후 고개를 저으며 우리에게 말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민주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엄마, 어떻게 이렇게 가버리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엄마를 먼저 샤워하시라고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엄마, 그는 심장이 찢어지는데. 엄마, 그는 심장이 찢어지는데. 이 눈물은 어머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마침내 이 음모로 가득 찬 집에서 벗어났고 마침내 이민준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다. 비록 방법이 다소 극단적이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들이 먼저 나를 배신한 것이다. 나는 단지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다. 관리사무소의 김 기사님이 다가와 나와 이민준에게 말했다. 두 분 애도를 표합니다. 이런 상황은 저희도 보고해야 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원인을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민주는 경찰이라는 두 글자를 듣고 울음을 멈칫하더니 고개를 들어 눈을 붉히며 말했다. 네, 필요한 절차는 모두 갚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렇게 불분명하게 가실 수는 없어요. 그가 이 말을 할 때 그의 눈빛은 약간 흔들렸다. 마치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듯이. 나는 그가 경찰이 접지선이 끊어졌다는 진실을 밝혀낼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다. 관리사무소 김 기사님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마치고 스마트폰을 꺼내 옆으로 가서 전화를 걸었다. 거실에는 나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이민준만 남았다. 그의 울음소리는 매우 컸고 의도적으로 과장된 비통함이 섞여 있어 유난히 거슬렸다. 나는 제자리에 서서 아무 움직임 없이 그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대략 3분 정도 지났을까 내 스마트폰이 갑자기 울렸다. 화면에는 관리사무소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멈칫했지만 곧바로 김 기사님 쪽에서 무슨 상황이 생긴 것이라고 짐작했다. 나는 황급히 전화를 받으며 일부러 내 목소리에 울먹임을 섞어 말했다. 여보세요, 김 기사님? 전화 저편에서 들려오는 것은 김 기사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관리사무소 직원의 목소리였다. 목소리는 다소 다급했다. 김지은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 아파트 전기회로 안전감시 시스템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대개 전기, 회로의 이상 전류 변동이 감지되어 감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확인차 방문하려던 참여댁에서 도움 요청 전해댁에서 도움 요청 전해댁에서 도움 요참의 댁에서 저희는 이미 관할 파출소에 연락했고 경찰관 분들이 곧 도착하실 겁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움직였다. 관리사무소는 전기회로 경보 때문에 미리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나는 많은 수고를 덜었다. 전기회로 시스템의 경보가 증거가 된다면 이 사고는 더욱 완벽한 우발적 사고처럼 보일 것이다. 나는 훌쩍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상황이 안 좋아요. 저희 어머님이 샤워하시다가 감전되셨어요. 구급대원분들이 이미 오셨는데 이미 돌아가셨다고 해요.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지은님. 직원의 목소리는 무거워졌다. 저희 직원들이 이미 댁 문 앞에 도착했고 경찰관분들도 곧 도착하실 겁니다. 먼저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저희와 경찰관분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이민준을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울음소리는 아까보다 작아졌다. 내가 전화하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미세하게 감지하기 어려운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못 본 척하고 다가가 쭈그리고 앉아 걱정하는 척 말했다. 이민준, 너무 힘들어하지 마. 관리사무소에서 경찰에 연락했대. 경찰 오면 상황을 잘 설명하면 될 거야. 이민준은 내 말을 듣고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내 손을 꽉 잡고 다급하게 말했다. 내 손을 꽉 잡고 다급하게 말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하지 마. 엄마는 혼자 샤워하다가 실수로 감전된 거라고.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그가 나에게 불리한 말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종하는 척 말했다. 알겠어. 말 실수 안 할게. 엄마는 분명히 사고로 감전된 거고 우리랑은 상관없어. 나는 일부러 사고라는 두 단어를 강조하며 이민준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서 무엇인가를 읽어내고 싶었다. 이민준은 내가 승낙하자 안도하며 내 손을 놓았다. 다시 고개를 숙이고 계속 울기 시작했다. 다만 이번에는 그의 울음소리에서 비통함은 줄어들고 형식적인 느낌이 더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관의 목소리도 들렸다. 집에 계십니까? 저희는 파출소에서 나왔습니다. 이민준은 즉시 바닥에서 일어나 얼굴에 눈물을 닦고 빠르게 걸어가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들어왔고 그들 뒤에는 아까 나에게 전화했던 관리사무소 직원이 따랐다. 긴장으로 보이는 경찰관이었다. 긴장으로 보이는 경찰관을 따랐다. 팀장으로 보이는 경찰관은 40대쯤으로 보이는 경으로 보였고 표정은 엄숙했다. 집으로 들어선 후 먼저 거실 환경을 훑어본 후 구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이민준은 즉시 눈을 붉히며 말했다. 경찰관님, 제가 이 집 남편 이민준입니다. 감전된 분은 저희 어머니 김미자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욕실에 샤워하러 가셨는데 어떻게 된 건지 감전되셨어요. 저희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요. 구급대원분들이 오신 후에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면서 욕실 쪽을 가리켰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보며 물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민준은 황급히 소개했다. 이분은 제 아내 김지은입니다. 그때 저랑 같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소리가 나자마자 저희가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경찰관은 나를 보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며 말했다. 김지은 씨, 안녕하세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때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대한 상세하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정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관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제 남편 이민준이 어머님께서 낮에 시장에 다녀오시느라 피곤하셨으니 먼저 샤워하시면서 피로를 푸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샤워하러 가셨고 저와 이민준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략 15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욕실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어머님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달려갔고 욕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어머님이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손은 여전히 샤워기 스위치.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이 오셨고 구급대원분들도 오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미리 생각해둔 이야기를 했다. 목소리는 자연스러웠고 감정은 적절했다. 어떤 흠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민준은 옆에 서서 수시로 맞장구를 치며 내가 하는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했다. 경찰관은 진지하게 들으며 수첩에 빠르게 기록했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는 다시 물었다. 대게 온수기는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평소에 고장난 적은 없었습니까? 이민준은 즉시 끼어들어 말했다.
유명 브랜드 제품이고 평소에는 고장 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온수기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갑자기 감전될 수 있겠어요? 그의 어조는 매우 단호했다. 마치 온수기 문제라고 이미 단정 지은 것처럼. 나는 그가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온수기 브랜드 탓으로 돌리려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슬픈 척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희가 온수기 브랜드의 에아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온수기의 품질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와 함께 자세한 진술서를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반드시 협조하겠습니다. 이민준이 서둘러 말했다. 경찰관은 옆 동료에게 말했다. 먼저 욕실 쪽으로 가서 사진을 찍고 증거를 확보하세요. 현장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대답하고 욕실로 향했다. 관리사무소 직원도 따라가 조명과 현장 질서 유지에 도움을 줄서 거실에는 나와 이민준 그리고 팀장 경찰관만 남았다. 경찰관은 우리를 보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재로서는 모발적인 감전사고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원인은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욕실에 어떤 물건도 함부로 옮기지 마시고 이 지역을 벗어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조사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관님. 나와 이민준이 동시에 말했다. 바로 그때 이민준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고 얼굴색이 미세하게 변하더니 경찰관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는 옆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 나는 그가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를 매우 낮추고 수시로 나와 경찰관을 돌아보며 표정이 다소 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나는 이 전화가 아마도 그의 도박빚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채권자로부터 온 것일 거라고 짐작했다. 그가 그렇게 많은 빚을 졌고 이제 이런 대가도 치러야 할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많은 빚을 졌고 이제 이런 대가도 치러야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들은 분명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내 마음은 더욱 통쾌해졌다. 이민주는 전화를 끊고 얼굴색이 좋지 않은 채 돌아와 우리에게 말했다. 경찰관님, 친척 한 분이 전화해서 엄마가 어떻게 되셨냐고 물어봐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찰관은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이제 진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민준이 즉시 말했다. 그는 상황을 빨리 설명하여 자신의 관계를 빨리 설명하여 나는 옆에 서서 이민준이 경찰관 맞은편에 앉아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설명은 내가 방금 말한 것과 거의 같았지만 그는 자신이 어머님께 먼저 샤워하시라고 권유했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강조했고 온수기 상황에 대해 잘 몰랐다고 말하며 자신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려 했다. 내 마음속으로는 비웃음이 흘렀다. 이민준, 당신이 이렇게 하면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조사가 계속되면 당신의 본색은 곧 드러날 거야. 나는 다음 조사가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며 나는 그저 상심하고 죄 없는 아내 역할을 계속하며 최적의 순간에 내 손에 있는 증거를 내밀어 이민준에게 치명타를 가할 때를 기다리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민준은 경찰관 맞은편 소파에 앉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마치 자신의 결백을 극도로 증명하려는 듯했다. 그는 저녁 식사 전 자발적으로 어머님께 밥을 해드린 것부터 시작하여 자신이 얼마나 어머님을 아꼈는지 어떻게 어머님께 먼저 샤워하시면서 쉬라고 권유했는지 그리고 거실에서 나와 함께 TV를 보다가 욕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을 때까지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가 이 말을 할 때 그의 어조는 진정성 있었고 손가락은 매우 형식적이었고 손가락은 진정성 있었고 눈빛에는 희미한 비통함이 담겨 있었으며 수시로 손을 들어 눈가를 담겨 있었으며
수시로 손을 들어. 그는 자신과 어머님이 평소 나에게 가했던 부당한 대우는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도박빚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았다. 자신을 효심 깊고 자상한 아들, 온화하고 가정을 돌보는 남편으로 포장했다. 경찰관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손에 든 펜은 수첩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가끔 그는 말을 끊고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물었다. 어머님께서 샤워하기 전에 온수기에 어떤 이상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까? 당신이 먼저 샤워하시라고 권유했을 때 어머님은 망설이거나 싫어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소리를 들은 후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이민주는 막힘없이 대답했다. 모든 질문에 대해 엄마는 온수기에 문제 있다고 말한 적 없어요. 평소에도 잘 사용했어요. 망설이지 않으셨고 오히려 제가 효자라고 기뻐하셨어요. 저는 가장 먼저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보니 엄마가 쓰러져 계셨고 저는 엄마를 만질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빨리 119에 전화하라고 했어요. 그의 궤도 제명하라고 했어요. 그의 대답은 흠잡을 데 없었고 심지어 나를 끌어들여 증언까지요. 경찰관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다. 나는 사실대로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관님, 이민주 씨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정말 어머님을 늘 아꼈어요. 오늘 특별히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반찬도 만들었고 먼저 샤워하시라고 권한 것도 그였습니다. 나는 이민준의 말에 동조하며 나 자신을 전적으로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관찰진을 전적으로 수동적이고 이민준은 내가 동조하자 분명히 안도하며 입꼬리를 몰래 살짝 올렸다가 곧바로 비통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경찰관은 이 모든 것을 수첩에 기록한 후 수첩을 닫고 우리에게 말했다. 기본적인 상황은 파악했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법의학자를 불러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확인할 것입니다. 동시에 온수기 브랜드의 AS 담당자에게도 방문하여 장비 검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휴대폰을 계속 켜두시고 추후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경찰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아까 욕실에서 증거를 확보하던 경찰관이 카메라를 들고 나왔다. 그는 팀장 경찰관에게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몇 마디 말했다. 팀장 경찰관의 얼굴색이 어두워지더니 이민준 앞으로 걸어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민준 씨, 저희가 욕실을 조사하던 중 온수기의 접지선이 임의적으로 끊어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추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니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접지선이 끊어졌다고요? 이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고 몸이 휘청거리며 거의 쓰러질 뻔했다. 말도 안 돼. 이건 절대 불가능해. 누가 접지선을 끊겠어요?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마저 변했다. 이전의 침착함과 여유는 사라지고 눈빛에는 당황과 공포가 가득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경찰이 이렇게 빨리 접지선 문제를 발견할 줄은 몰랐지만 나는 겉으로는 여전히 매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접지선이 끊어졌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저희 집은 최근에 전기 수리한 적 없는데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요? 경찰관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저희는 전문 감식반입니다. 잘못 볼 리 없습니다. 접지선은 펜치 같은 도구로 끊어졌고 절단면이 매우 깔끔합니다.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인위적인 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민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두 손은 끊임없이 비비적거렸다. 입으로는 말도 안 돼. 분명 오해일 거야. 우리 엄마처럼 좋은 사람을 누가 해치겠어? 라고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회피적이었고 경찰관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분명히 당황한 것이다. 나는 그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통쾌함을 느꼈다. 이민준, 당신은 이렇게 빨리 음모의 허점이 드러날 줄은 몰랐지? 나는 일부러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이민준의 발을 잡고 걱정하는 척 말했다. 이민준, 너무 조급해하지 마.
경찰관님들이 다 밝혀낼 거야. 혹시 전에 온수기 수리했던 기사님이 실수로 끄는 거 아닐까? 아니면 전선이 오래돼서 저절로 끊어진 걸 수도 있고? 내 말은 겉으로는 이민준을 변호하는 듯했지만 사실은 경찰관에게 인위적으로 끊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과연 경찰관은 나를 한 번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이전 전기 수리 기록과 온수기에 접근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요. 이민준의 몸은 더욱 굳어졌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접지선을 끊을 때 매우 은밀하게 행동했고 제3자는 아무도 몰랐으니 자신이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이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잊었다. 나에게는 그가 범행을 저지르는 모든 과정이 담긴 과정이 얼마 지나지 않아 법의학자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욕실로 들어가 어머님의 시신을 초보적으로 검사한 후 몇 가지 샘플을 채취했다. 대략 1시간 정도 작업을 한 후 법의학자들이 나와 우리에게 말했다. 초기 판단으로는 고인은 감전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망 시간과 자세한 원인은 부검 보고서가 나와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민주는 감전 사망이라는 이 글자를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입으로는 엄마,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엄마를 먼저 샤워하시라고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그의 울음소리가 이전보다 진실했다. 그 안에는 공포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경찰관은 그를 한 번 보고 아무 말 없이 옆 동료에게 감시 기록과 사진을 정리하라고 지시한 후 우리에게 말했다. 시신은 저희가 영안실로 이송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부검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두 분은 이 지역을 벗어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조사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조사에 협조하겠습니다. 경찰관님들이 다 처리해 주실 거야. 우리는 먼저 이 일을 마음속에 담아두자. 이민주는 내가 부축하자 일어났지만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입으로는 계속 죄송해요.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가 지금쯤 정신이 나갔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경찰관과 법의학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모두 떠난 후 집은 마침내 조용해졌다. 거실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보디워시 향기가 남아 있었다. 두 가지 냄새가 섞여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어머님의 시신은 이미 옮겨졌지만 욕실 입구에는 여전히 그가 쓰러져 있던 그림자가 보이는 듯했다. 이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옆으로 다가가 물 한 잔을 건네며 걱정하는 척 말했다. 이민준, 물 좀 마셔. 엄마는 이미 가셨으니 우리가 아무리 슬퍼해도 소용없어. 그래도 경찰 조사에 잘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고 공정하게 처리해야지. 이민주는 고개를 들어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다물었다. 그는 물컵을 받았지만 마시지 않고 그저 손에 꽉 쥐고 있었다. 손가락 관절은 힘을 주어 하얗게 변해 있었다. 나는 그가 지금 나에게 가득한 경계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마도 아까 경찰이 접지선이 끊어졌다는 말을 해서 나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의 경계심을 눈치채지 못한 척 돌아서서 베란다로 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저녁 바람이 불어오자 내 마음속에 그 억압감이 마침내 조금은 풀렸다. 나는 알았다. 접지선이 끊어진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민준의 좋은 날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제 나는 그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된다. 경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때가 되면 감시 영상을 제시하면 그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그의 모든 행동에 대한 합당한 것이고 어머님도 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의 모든 행동에 대한 합당한 것이고 그이고 나는 다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저 상심하고 죄 없는 아내 역할을 계속하며
이민준이 파멸로 향하는 것을 계속하며 이민준이 파멸로 향하는 것을 계속하며 베란다의 저녁바람은 약간 싸늘했다. 나는 오싹함을 느꼈다. 창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이민준은 여전히 아까와 같은 자세로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고 손에는 마시지 않은 물컵을 꽉 쥐고 있었다.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고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려 유난히 초라해 보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소파의 다른 쪽 끝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다. 소리를 아주 작게 줄였다. 화면 속의 영상이 깜빡였지만 나는 볼 마음이 없었다. 눈은 계속 이민준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도 매우 가빴다. 그가 아직 아까의 당황스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략 30분 정도 지났을까. 이민준이 드디어 움직였다. 그는 손에 든 물컵을 내려놓았다. 물컵이 탁자 위에 놓이며 쿵 하는 작은 소리가 났다. 그는 일어서서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욕실문 앞으로 걸어갔다. 거기 서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멍하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그는 지금 분명 경찰이 자신을 의심할까봐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어쨌든 접지선을 끄는 것은 그였다. 경찰이 쉰층 조사에 들어가면 결국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일부러 입을 열어 말했다. 이민준, 거기 서 있지 마. 욕실에 볼 것도 없어. 경찰관님들이 다 확인하셨잖아. 이민준은 내 목소리에 깜짝 놀라 몸을 돌렸다.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내가 자신임을 확인하고서야 조금 진정되었다. 그는 소파로 돌아와 앉아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여보, 경찰이 혹시 우리를 의심할까? 그의 목소리는 매우 작았고 미세하게 감지하기 어려운 탐색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짓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어떻게 그래? 우리가 어머님을 해칠 이유가 없잖아. 경찰이 다 밝혀낼 거라고 했잖아. 분명 누가 어머님을 고의로 해친 거거나 아니면 전에 전기 수리했던 기사님이 실수로 끄는 접지선일 거야. 나는 일부러 고의로 해친이라는 몇 단어를 강조하며 그의 반응을 보려 했다. 이민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우리랑은 상관없어. 라고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고 분명히 자기 위안이었다. 며칠 후 이민준은 다른 사람으로 변한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나에게 냉담하지 않고 오히려 유난히 살갑게 변했다. 매일 자발적으로 밥을 하고 집안일을 했으며 수시로 내가 무엇을 먹고 싶고 무엇을 마시고 싶은지 물었다. 하지만 그의 살가움 속에는 분명한 의도와 경계심이 담겨 있었고 시선은 늘 불안하게 흔들리며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나는 그가 마음속에 죄책감을 품고 있으며 이런 식으로 나를 달래서 경찰 앞에서 헛소리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의 뜻대로 매우 고마워하는 척하며 매일 그에게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에 대한 증오심이 점점 더 깊어졌다. 셋째 날 오후 온수기 브랜드의 에아스 담당자들이 방문했다. 두 사람이 왔는데 모두 통일된 작업복을 입고 손에는 전문 검사 도구를 들고 있었다. 이민준은 그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순식간에 긴장으로 변했고 자발적으로 앞으로 나가 그들을 열렬히 맞이했다. 기사님들,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AS 기사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별다른 말 없이 바로 욕실문 앞으로 가서 온수기를 검사하기 시작했다. 그중 한 기사님이 온수기 덮개를 열고 꼼꼼히 검사한 후 다른 기사님에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접지선이 분명히 인위적으로 끊어졌네요. 절단면이 매우 깔끔하고 전문 펜치로 끄는 흔적입니다. 게다가 이 절단 흔적이 매우 선명한 걸로 봐서 최근 며칠 안에 끊어진 것 같아요. 이민준은 옆에 서서 기사님의 말을 듣고 몸이 휘청거렸다. 황급히 말했다. 말도 안 돼.
저희는 최근에 온숙이 수리한 적도 없고 집에 외부인도 온 적 없어요. 누가 접지선을 끊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AS 기사님은 그를 한 번 보고 아무 말 없이 계속 검사를 진행했다. 대략 30분 정도 지나 검사가 끝났다. 팀장 기사님이 검사 보고서를 꺼내 우리에게 건네며 말했다. 온수기 자체에는 아무런 품질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부품이 정상입니다. 이번 감전 사고는 전적으로 접지선이 인위적으로 끊어져 발생한 것이며 저희 제품과는 무관합니다. 이민주는 검사 보고서를 받았지만 손이 떨려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다. 나는 검사 보고서를 받아 진지하게 읽어본 후 기사님께 말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AS 기사님들이 떠난 후 이민주는 검사 보고서를 탁자 위에 던지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았다. 입으로는 끝났어 라고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옆으로 다가가 걱정하는 척 말했다. 이민준, 왜 그래? AS 기사님이 접지선이 최근 며칠 안에 끊어졌다고 했잖아. 우리 집은 최근에 외부인이 온 적 없는데 혹시. 나는 일부러 말을 멈추고 그의 반응을 보려 했다. 이민주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흉측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무슨 뜻이야? 내가 그랬다고 의심하는 거야? 그의 반응은 매우 격렬했다.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나는 그의 반응에 깜짝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억울한 척 말했다. 나는 당신을 의심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아무렇게나 말한 건데 왜 그렇게 흥분해? 이민주는 자신의 반응이 너무 격렬했음을 깨닫고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좀 더 부드러워졌다. 미안해, 여보. 고의가 아니었어. 그냥 너무 무서워서 그래. 경찰이 우리를 의심할까봐. 바로 그때 내 스마트폰이 울렸다. 경찰관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이민준을 한 번 보고 전화를 받았다. 경찰관은 전화에서 말했다. 부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고인은 감전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사망 시간은 저희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일치합니다. 또한 저희가 대개 최근 정기 수리 기록을 조사했지만 어떤 수리 기록도 없었고 외부인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온 기록도 없었고 따라서 저희는 면식범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일 파출소로 오셔서 추가 조사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이민준에게 경찰관의 말을 전했다. 이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고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알았다. 단서가 점점 많아지고 이민준의 혐의도 점점 커지고 있었다. 경찰은 이미 면식범의 소행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우리 집에는 최근 외부인이 온 적 없었다. 이민준의 처지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나는 이민준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통쾌함을 느꼈다. 이민준, 당신이 이를 완벽하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 착각했어. 종이로는 불을 가릴 수 없는 법이야. 당신의 음모는 곧 드러날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모든 행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나는 이민준 옆으로 다가가 위로하는 척 말했다. 이민준, 무서워하지 마. 내일 우리 파출소 가서 상황을 잘 설명하면 될 거야. 경찰이 진실을 밝혀줄 거야. 우리는 나쁜 짓 안 했으니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나는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내일이 바로 당신의 본색이 드러나는 날이다 라고 생각했다. 이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그는 나를 보며 마치 마지막 구명줄이라도 잡는 듯 말했다. 여보, 내일 파출소 가면 꼭 나를 도와줘야 해. 꼭 경찰한테 내가 엄마를 해칠 리 없다고 말해야 해. 알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냉소가 흘렀다. 나는 당신을 돕기는커녕
적절한 시기에 증거를 제시하여 당신을 돕기는커녕 이민준에게 도미하는 순간 나는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한 줄기 희망을 분명히 보았다. 그는 아마 내가 경찰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주면 이 일을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나는 이미 판을 다 짜놓았고 내일 파출소에서 그에게 치명타를 가할 때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우리는 침실 양쪽에 각자 누워 있었고 그 사이에는 마치 강물이 흐르는 듯했다. 이민주는 뒤척이며 잠 못 이루고 입에서는 수시로 억눌린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다. 하지만 나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모든 세부 사항을 정리하며 내일의 모든 단계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했다. 나는 감시 영상이 담긴 스마트폰을 충전해두고 만약 이민준이 궁지에 몰려 증거를 파괴할까봐 클라우드에도 백업해두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이민준은 짙은 다크서클과 충혈된 눈으로 일어났다. 그는 며칠 전처럼 자발적으로 밥을 하지 않고 그저 간단하게 라면 2그릇을 끓여 먹었다. 식사 시간 동안 그는 나에게 끊임없이 신신당부했다. 여보, 나중에 파출소 가면 우리 전에 말했던 대로 말해야 해. 절대 말 실수하지 마. 우리가 외부인이 그랬다고 딱 잡아떼면 경찰은 증거가 없으니 결국 사건을 종결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종하는 척 말했다. 알겠어. 걱정 마.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증거? 내 손에 있어. 당신을 영원히 파멸시킬 증거가 라고 생각했다. 파출소에 도착하자 전에 우리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경찰관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우리를 신문실로 안내했다. 탁자 위에는 이전 감식 기록과 부검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오늘 두 분을 부른 것은 몇 가지 상황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매우 엄숙했고 시선은 나와 이민준 사이를 오갔다. 저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댁에 외부인이 출입한 기록이 없고 아파트 단지 CCTV에도 의심스러운 인물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접지선을 끊는 데는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댁의 환경에 익숙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범인이 두 분 중 한 명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민준의 몸이 덜컥 흔들렸다. 손에 든 물컵을 놓쳐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황급히 일어서서 흥분하여 말했다. 경찰관님, 말도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제가 어떻게 저희 엄마를 해치겠어요? 그분은 제 친엄마예요. 먼저 앉으세요. 저희는 그저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이지 당신이라고 단정 지은 것이 아닙니다. 경찰관은 그에게 앉으라고 지시했다. 저희는 당신이 최근 도박으로 상당한 빚을 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빚상환 압박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닙니까? 도박 빚이요? 이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회피했다. 아니에요, 경찰관님.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저는 도박 같은 거 안 하고 빚도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고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경찰관은 냉소하며 이체 기록과 빚독촉 문자 메시지 더미를 꺼내 이민준 앞에 놓았다. 이것은 저희가 은행과 당신 스마트폰에서 찾은 기록입니다. 아직도 변명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무려 5억 원의 도박 빚을 졌고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빚독촉에 시달렸으며 심지어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와 이민준은 탁자 위의 증거들을 보고 몸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더 이상 반박할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은 떨렸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옆에 앉아 매우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민준, 당신이 이렇게 많은 빚을 졌다니? 왜 나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이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애원이 가득했다.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고의로 숨긴 게 아니야. 그냥 당신이 걱정할까봐 그랬어. 나는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 여보,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실망과 분노를 담아 말했다. 당신 도박이 불법이라는 것도 몰라? 이렇게 많은 돈을 빚지고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나를 생각하긴 했어? 이 가정을 생각하긴 했냐고? 나는 말하면서 몰래 경찰관의 반응을 살폈다. 내 연기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경찰관은 우리를 보며 입을 열었다. 이민준 씨, 저희는 이미 당신이 범행 동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당신은 거액의 도박 빚을 졌고 당신의 아내 김지은 씨 명의로 전에 현금으로 구매한 아파트가 있고 고액의 생명보험 수입자도 당신입니다. 당신은 김지은 씨가 감전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과 아파트를 가로채 도박 빚을 갚으려 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이민주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다. 제가 도박으로 빚을 졌다는 건 인정하지만 저는 절대 김지은을 해칠 생각은 없었어요. 저희 엄마를 해칠 생각도 없었고요. 당신들이 잘못한 거예요. 정말 잘못한 거예요. 저희가 잘못 알았는지 아닌지는 증거가 말해줄 겁니다. 경찰관의 어조는 매우 단호했다. 저희는 당신이 사건 발생 전날 밤 인터넷에서 온수기 접지선 끊으면 어떻게 되나. 감전 사망사고 판단 기준 등 관련 내용을 검색했다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당신 서재 서랍에서 펜치 하나를 찾았습니다. 펜치 끝의 흔적과 온수기, 접지선의 절단면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모든 증거가 이민준을 가리켰다. 그의 심리적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도박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빚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접지선을 끄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내가 나설 차례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경찰관 앞으로 걸어가 말했다. 경찰관님, 저에게 감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수사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민주는 내 말을 듣고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공포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여보, 무슨 뜻이야? 당신이 어떻게 감시 영상을 가지고 있어? 나는 그를 무시하고 스마트폰의 감시 영상을 재생하여 경찰관에게 건넸다. 이것은 제가 전에 욕실에 설치했던 감시 카메라입니다. 원래는 제가 물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는데 뜻밖의 찍히지 말아야 할 것이 찍혔네요. 경찰관은 스마트폰을 받아 감시 영상을 진지하게 보았다. 화면 속에는 이민준이 사건 발생 전날 밤 몰래 욕실로 들어가 펜치로 온수기 접지선을 끊는 모든 과정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의 동작, 눈빛 모든 과정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감시 영상을 본 후 경찰관의 눈빛은 더욱 엄숙해졌다. 그는 스마트폰을 이민준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민준 씨, 직접 보십시오. 쇠 같은 증거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 당신은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까? 이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받아들었다. 화면 속의 자신을 보자마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하나 없이 변했다. 스마트폰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철썩하는 소리를 냈다. 그는 입을 벌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는 고의로 엄마를 죽이려 한 게 아니에요. 이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울먹였다. 원래 접지선을 끊어서 김지은이 샤워하다가 감전되게 하려 했어요. 제가 빚이 너무 많아서 김지은이 죽어야만 제가 보험금과 아파트를 받아서 도박 빚을 갚을 수 있었거든요. 엄마가 먼저 샤워하러 가실 줄은 몰랐어요. 그는 마침내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나는 옆에 서서 그의 말을 들었지만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오직 큰 복수를 이뤘다는 통쾌함만 있었다.
이민준, 당신의 모든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구나. 이민준의 자백 소리가 신문실에 울려 퍼졌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귓속으로 선명하게 파고들었다. 나는 옆에 서서 그가 의자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모습을 보았다.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고 오직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는 평온함만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었다. 경찰관은 수갑을 꺼내 이민준 앞으로 걸어갔다. 찰칵 소리와 함께 그의 두 손에 수갑이 채워졌다. 이민준 씨, 당신은 고의 살인 혐의로 현재 저희에게 체포됩니다. 경찰관의 어조는 엄숙하고 단호했으며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이민준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몸이 덜컥 흔들리더니 울음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는 고개를 들어 텅 빈 눈빛으로 경찰관을 바라보더니 다시 나를 돌아보았다. 눈빛에는 원망과 불만이 가득했다. 김지은, 당신이 나를 망쳤어. 당신이 고의로 우리 엄마를 먼저 샤워하게 했잖아. 그는 갑자기 나에게 소리쳤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처절했다. 내 마음속에서는 냉소가 흘렀지만 겉으로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경찰관에게 말했다. 경찰관님 들으셨죠? 그는 지금 억지 부리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해치겠어요. 그가 직접 쪽지선을 끊어서 저를 해치려다가 실수로 자기 엄마를 해치려다가 실수로. 경찰관은 이민준을 한 번 보고 차갑게 말했다. 이민준 씨, 이 지경이 되고도 아직도 변명하려 합니까? 모든 증거가 당신이 직접 접지선을 끊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당신 자신의 탐욕이 당신의 지금 하는 말들은 그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뿐입니다. 말을 마치고 경찰관은 이민준을 합송하여 가뿐입니다. 말을 마치고 경찰관은 이민준을 압송하여 밖으로 나갔다. 이민준은 압송되는 동안에도 계속 나를 돌아보며 김지은,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민준, 당신은 마침내 마땅한 벌을 받았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음모와 계산 속에서 살 필요 없어. 나는 파출소에 남아 자세한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다. 주로 C3 설치 이유, 이민준이 접지선을 끊는 것을 발견한 후의 심리 상태, 그리고 이전 이민준과 어머님과의 관계 등에 대해 질문받았다. 나는 미리 생각해둔 이야기를 했다. 조리있고 감정적으로 적절하게 나 자신을 남편에게 속고 시어머니에게 학대당했지만 늘 선량하고 죄 없는 피해자로 포장했다. 진술서 작성을 마치자 이미 오후가 되었다. 경찰관은 나를 파출소 문 앞까지 바래다주며 말했다. 김지은 씨, 안심하십시오. 저희는 이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하여 이민준 씨가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이민준 씨는 체포되었지만 그의 채권자들이 당신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네, 경찰관님. 안전에 유의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며 말했다. 파출소를 나서자 밖에 햇살이 매우 눈부셨다. 나는 저절로 눈을 가늘게 떴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공기 중에는 자유의 맛이 맴돌았다. 내 마음속에 짓눌려 있던 큰 돌덩이가 마침내 떨어져 나갔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가장 친한 친구 박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은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민준이 접지선을 끄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나는 오직 그에게만 이야기했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서연은 다급하게 물었다. 지은아, 어떻게 됐어? 파출소에서 결과 나왔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서연아, 괜찮아. 이민준이 이미 자백했어. 경찰에 체포됐어. 자기가 직접 접지선을 끊어서 나를 해치려다가 실수로 자기 엄마를 해쳤다고 인정했어. 서연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말했다. 정말 잘 됐다. 속이 다 후련하네. 지은아, 드디어 그 쓰레기 같은 남자한테서 벗어날 수 있게 됐네.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나 지금 파출소에서 나와서 문 앞에서 너 기다리고 있어. 내가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이 차를 몰고 왔다. 그가 나를 보자마자 차에서 내려 나를 와약 안아주었다. 지은아, 고생 많았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야 다 잘 됐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저절로 눈물이 몇 방울 흘렀다. 이 눈물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다. 나는 말했다. 서연아, 늘 나를 믿고 지지해줘서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나는 아마 벌써 무너졌을 거야. 서연은 내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친구인데 내가 널 안 지지하면 누굴 지지하겠어?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실컷 스트레스 풀자. 서연과 함께 저녁을 먹고 그는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집으로 들어서자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더 이상 어머님의 잔소리도 이민준의 위선적인 미소도 없었다. 비록 집안이 다소 썰렁했지만 나는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욕실 문으로 걸어가 온수기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일말의 두려움도 없었다. 이곳은 한때 이민준이 음모를 꾸몄던 장소였지만 이제는 그의 죄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고 이민준의 옷을 모두 꺼내 바닥에 던졌다. 더 이상 그와 관련된 어떤 것도 보고 싶지 않았다. 이 음모와 배신으로 가득 찬 집을 완전히 정리하고 싶었다. 이민준의 옷을 정리하던 중 그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주워 열어보았다. 안에는 몇 장의 신용카드와 약간의 현금 외에 그와 낯선 여자의 합정사진이 한 장 있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매우 다정하게 웃고 있었고 한눈에 봐도 평범한 관계가 아니었다. 나는 냉소하며 사진을 바닥에 던졌다. 이민준은 도박 빚을 지고 나를 해치려 했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 다른 여자까지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 극악무도한 놈이었다. 나는 그의 지갑과 사진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고 사진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민준의 물건들을 정리한 후 나는 어머님의 물건들도 정리했다. 비록 어머님이 평소 나에게 매우 못되게 굴었지만 그는 이미 죽었다. 나는 더 이상 죽은 사람과 따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의 물건들을 정리하여 문 앞에 놓아두었다. 내일 그의 다른 친척들에게 연락하여 물건들을 가져가게 할 생각이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다. 샤워기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물은 편안하고 안락했다. 나는 눈을 감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이 평온함을 느꼈다. 나는 알았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그 누구의 계산과 학대 속에서도 살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침대에 눕자마자 나는 이민준이 접지선을 끄는 것을 발견한 이후 가장 편안한 잠을 잤다. 꿈속에서 나는 이민준의 배신도 어머님의 학대도 없었다. 오직 햇살과 웃음소리만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의 새로운 삶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창밖의 새소리에 잠에서 깼다. 햇살이 커튼 틈새로 들어와 바닥에 얼룩덜룩한 빛 그림자를 드리웠다. 따뜻하고 편안했다. 나는 기지개를 켜니 온몸이 가벼워지는 듯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상쾌함이었다. 나는 일어나서 먼저 어머님의 친정 친척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어머님의 남동생이 받았다. 나는 어머님의 사망 소식과 사건 경위를 그에게 모두 설명했다. 그는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게 다 무슨 업보인가요? 이민준 그 아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죠? 김지일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가서 누나 물건들을 가서 전화를 끊고 나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거실과 침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문 앞에 놓인 어머님의 물건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마트에 가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좀 샀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어머님의 친척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나를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위로하며 내가 그동안 이씨 집안에서 고생 많았다고 했다. 그들이 어머님의 물건들을 가져간 후 집은 완전히 깨끗해졌다. 더 이상 나를 불편하게 하는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만의 새로운 삶이 정말로 시작되었다. 며칠 후 이민준의 채권자들이 찾아왔다. 두 사람이 왔는데 험상궂은 얼굴로 문을 열자마자 소리쳤다. 이민준 어디 있어? 당장 나와. 우리한테 빚진 돈 언제 갚을 거야?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이민준 씨는 이미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고해살인 혐의로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고해살인 혐의로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돈을 받으시려면 파출소나 법원으로 가세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나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는 욕설을 퍼부으며 떠났다. 떠나기 전에는 이민준이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나는 냉소했다. 이민준은 고해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의 으름장은 그저 헛된 협박일 뿐이었다. 그 후의 날들 동안 나는 내 생활 리듬을 다시 조절했다. 매일 정시에 출퇴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았다. 가끔은 서연과 약속을 잡아 쇼핑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내 삶은 풍요롭고 자유로워졌다. 더 이상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고 그 누구에게도 이용당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이민준의 재판에 참석하라는 통보가 왔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가보기로 결정했다. 나는 이민준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고 과거와 완전히 작별하고 싶었다. 재판 당일 나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이민준은 수의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예전의 위선적인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법정에서는 검사가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감시 영상, 이민준의 이체 기록, 빚독촉 메시지, 그리고 그의 자백 진술까지. 이민준의 변호사는 그의 형량을 줄이려 했었다. 그가 도박 빚으로 인한 압박 때문에 순간적으로 정신이 혼미해져 잘못은이 혼미해져 정신이 혼미해져. 이민준은 온숙이 접지선을 끊으면 감전 위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고의로 그렇게 했으므로 그의 행위는 이미 고해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게다가 그의 범행 목표는 원래 자신의 아내였으므로 주관적인 악성이 매우 커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마침내 판사는 그 자리에서 선고했다. 이민준은 고해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평생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다. 이 판결을 듣자 이민준은 피고인석에 쓰러져 통곡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고 오직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는 평온함만 있었다. 이것이 그가 받아 마땅한 인과응보였다. 그의 탐욕 때문에, 그의 배신 때문에, 그의 잔인함 때문에. 재판이 끝난 후 나는 법원을 나섰다. 밖에 햇살이 좋았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온몸이 가벼워진 듯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서연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것이 끝났어. 나는 자유야. 서연은 곧바로 답장했다. 정말 잘 됐다. 지은아. 저녁에 내가 밥 살게. 축하하자. 나는 웃으며 답장했다. 좋아. 그 후로 나는 이민준을 다시는 만난 적도 그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는 마치 한 톨의 먼지처럼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그 아파트를 새로 리모델링하고 새 가구와 가전제품을 들여놓았다. 모든 나쁜 추억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또한 사람을 불러 욕실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접지선도 다시 제대로 연결하여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했다. 나중에 나는 직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 승진과 임금 인상의 기회를 얻었다. 내 삶은 점점 더 번창했고 주변에는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일을 겪고 나서 결혼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저는 단지 어떤 사람이 평생을 함께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인지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떤 유형의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